정신과 전문의분하고 저하고 이제 카운셀링하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뭘 얘기하냐면 나의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삶이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모두가 천재다. 하지만 천재성의 기준을 나부타기 하나만으로 정한다면 거기는 평생 자신을 바보로 생각하고 살 것이다.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고 본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꾸 똑같은 환경 속에다 나를 밀어놓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재능인지 모르고 넓게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원치 않고 피할 수 없는 회식이나 약속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과연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즐겨야 돼요. 그게 풀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통제할 수 없는 거를 자신의 통제 속에 넣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래서 자녀분들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두세요. 정신과 전문의분하고 저하고 이제 카운셀링하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뭘 얘기하냐면 나의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삶이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고 그렇다고 자녀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판단력 자체는 자녀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판단의 어떤 자료들은 부모님이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A랑 B 중에 선택하라면 A가 맞겠죠. 부모님은 A뿐만 아니고 Z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결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판단력이 자기가 날카롭게 느껴져도 부모님 말씀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 물 끌어오기. 지금까지 물기 파는 거였어요. 물 끌어오기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없어요. 되게 재수없게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신 재능하고 달라요. 저의 재능의 정의는 세 단계, 소극적인 것부터 적극적인 게 있는데 여러분이 하신 재능이라는 건 남보다 잘하는 거 뭔가를. 그런 재능 가진 사람 세상에 별로 없거나 그런 재능 가진 사람 쓸모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잘 읽는 재능을 갖고 있다. 힘이 세다.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상하차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힘을 쓰는 군대 복무를 한다든지 이럴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중요한 건 나의 재능에 맞는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재능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남이 나한테 시켰는데 이대로 하라고 했는데 싫어. 고집 부리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재능이에요. 세 번째는 나도 모르게 끌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타쿠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엄청난 재능이에요. 그리고 재능은 동사를 찾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그랬어요. 천재가 아닌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나지만 우리 학교, 사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천재가 아닌 것처럼 만든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모두가 천재다. 하지만 천재성의 기준을 나부타기 하나만으로 정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을 바보로 생각하고 살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고 본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꾸 똑같은 환경 속에다 나를 밀어놓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재능인지 보려고 넓게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게임에 미쳤었어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14시간 동안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어요. 서울에 게임 원정하러 가고 PC방 맨날 가서 부모님 무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명사로 생각했어요. 게임이 좋다, 뭐 공부가 좋다, 게임에 재능이 있다, 공부에 재능이 있다. 저기서 어마어마한 열등감을 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열등감을 느끼는 건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나쁜 걸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죠?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요. 등자를 한번 빼보세요. 열감. 내가 뜨거운 걸 만지면 열감을 느껴야 돼요. 나보다 잘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라면 냄비를 만지고 느꼈을 때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빨리 물을 켜가지고 시원한 물에 손을 담그죠. 근데 멍청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안 뜨거운 척해요. 손이 이미 타고 있어 화상 입었어요. 열등감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푸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님을 보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남자애들은 아빠는 나보다 키가 커. 몸이 막 두꺼워. 어떻게 극복하죠? 많이 먹어서 극복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보니까 참 말투도 상냥하고 너무 멋있어. 어떻게 하죠? 배움으로써 이걸 극복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갑자기 사회에 나오면은 그런 좋은 기재들 다 갖다 버리고 무조건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있는데 그거는 컴플렉스랑 열등감 자체를 좀 구별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명사 형태 아니라 동사 형태로 봤어요. 혼자 시간 보내는 게 좋다. 게임할 때 아이템 수집 정리하는 게 좋다. 게임할 때 세계관 이해하는 게 좋다. 게임할 때 남들이 모르는 전략을 써서 이기는 게 좋다. 게임할 때 효율적으로 클리어하는 게 좋다. 게임할 때 공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좋다. 이게 제가 게임하는 이유였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앞에 것만 바꿔볼게요. 공부를 한번 다 바꿔볼게요. 공부할 때 혼자 하는 게 좋다. 전부 학원 안 다닐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법 수기, 기출수집 정리하는 게 좋다. 제가 사법시험을 9개월 만에 됐던 거는 공부법을 미친듯이 수집해서 그래요. 아이템 수집하는 거하고 저한테 다른 게 별로 없었어요. 공부할 때 저는 그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왜 이렇게 된지 공부의 세계관, 개념의 이유 같은 걸 고민하는 건 즐거웠어요. 공부할 때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을 하는 게 좋다. 저는 일본의 공부법을 배워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알리고 있죠.
똑같아요. 게임.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시험이 좀 빨리 됐고 마지막에 공부법을 남에게 알려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순수하게 재능에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재능이 아직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가를 만다라트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9개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를 써보세요. 강제로 나에게 퀴즈 문제를 풀듯이 답을 한번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지가 나고 그게 바로 나의 재능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고집 부리는 것은 뭔가? 이게 나의 재능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결정한다. 내가 나를 막대하면요 남들도 나를 막대한다. 내가 나를 재능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남들도 나를 재능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찾고 남들한테 알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가장 가깝고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한테조차 내 재능을 설득을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이제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분이 성악한다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야 30살까지 성공 못하면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좀 더 그래도 한데 스무스하게 했지만 뱅이라고 해서 SK의 뱅. 이 사람들 자기가 게임한다고 할 때 집에 설득하는데 무지한 시간이 걸렸어요. 엄마 나 이거 게임한다 어떻게 생각해? 너 하다가 후회할 건 하지도 말고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어쨌든 설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내 재능을 부모님한테 가족한테 친구한테 설득해내고 있는가? 주변 사람에게 나의 재능을 알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를 알고 있는가? 이런 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는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적을 뿐이죠. 가장 쉬운 거는 나에게 좋은 질문을 하면서 자꾸 던져보는 겁니다. 답을.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복해지는데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죠. 행복을 위한 수단에도 특별한 재능은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무엇이 남을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재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안 가지면 몰입이고 뭐 불가능해요. 내가 뭐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나보다 잘하다 천진데 여러분들께서 필드를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해봐주세요. 필드. 어디에 도전해야 될지를 탐색하고 자꾸 시도해보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을 보완하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안 되는 건 죽었다 깨도 잘 안 돼요. 잘하는 거를 좀 더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권해드리고 이런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데니얼 카너먼 노벨상 탄 분이 이제 얘기한 건데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PC방을 진짜 열심히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PC방에 다닐 때 형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창원에서는 경상고등학교가 짱이야 이러는 거예요. 경상고등학교 제일 좋대요. 무조건 거기 가래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그 형들이 나온 학교, PC방 형들이. 저는 근데 경상고를 간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이 학교가 공부를 못하니까 저는 똑같은데 갑자기 저 공부 되게 잘하는 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삶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나의 상황은 같지만 이거를 장점으로 볼지 단점으로 보이게 만들지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힘을 잘 쓰는 재능, 얘기를 잘 들어주는 재능, 내가 정해준 대로 정리하는 재능, 제가 다 설명드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제가 최근에 주변에서 발견한 재능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의 범주는 멀지만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진짜 귀중한 어떤 이 발전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회과학이랑 자연과학에서 증명이 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까지 심리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결정을 자꾸 찾는 거였어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60년대에 이제 논문을 쓰고 여러분들이 샤브샤브집 가면 많이 보이는 웰빙이라는 단어는 원래 심리학 단어예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성취를 바꾸려면은 최종적으로 말투를 바꾸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말이라는 건요 내 뇌랑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인식세계가 말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말 꼰세가 안 좋은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막. 물론 너무 격앙되면 동물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 딱 그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의 레벨이 그 정도 수준보다 훨씬 높거든요. 제럴드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두 번째 네이처, 본질, 그 다음에 어떤 성향,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인식세계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 자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두 번째로 살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 인식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언어를 쓰는가? 내 인생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 낮추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 몰입의 퀄리티를 되게 좌우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작이 왜 반인가? 시작은 실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강연을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뭔가를 해봐야겠다 하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일단 앉으시고 일단 시작하고 보면요. 책을 피는 것도 좋고 한장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어떤 삶의 성취들을 자꾸 만들어내줘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서 인식이 재구성되는데 걸린 시간이 3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소 3주는 버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동기부여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 중에 물질적인 약속이나 보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자기 결정 여지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 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 거냐면 이번에 시험 잘 치면 뭐 사줄게가 아니에요. 너는 뭘 하고 싶니?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의 동력을 더 많이 만들어준다. 지금처럼 이렇게 들으시는 게 집중 모드에 집중 모드. 반면에 걸으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 있죠. 어제 그게 뭐였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하지? 물시의 순간에 딱 튀어나온다. 이걸 분산 모드라고 해요. 창의성은요, 뇌에서 세타파가 나와야 돼요. 세타파는 몸이 이완돼 있을 때 많이 느껴집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어 사람이 긴장하고 집중하게 돼요. 그죠? 버스를 탔다든지 아니면 시끄럽다든지 물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완을 해요. 그래서 창의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걸 3P라고 해요. 버스, 베드, 베드룸.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간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뭔가를 하고 싶다면, 스터디하고 싶다면 학생들이든 성인이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이 하면 뭐가 된다? 어른은 술터디가 되고 놀터디가 돼버린다. 관찰자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고요. 인간은 수치를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단위대로 사는 습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일어나고 싶을 때죠. 그때 딱 5분이라는 단위만큼만 더 해보자는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몰입의 어떤 총량을 조금씩 넓혀준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정말로 부적합한 존재입니다. ADHD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ADHD는요 과거에 우리가 원시 시절에 살 때 그럴 때는 아주 적합한 형질이었어요. 뭐 열매를 따야 되는데 옆에 막 호랑이가 달려와요. 도망치면서 열매도 따가고 막 그래야겠죠. 동시에 주의를 분산시켜야 살아남았지만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병적으로 분류되지만 원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ADHD라는 건 질병 코드에 없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만 집중을 동시에 여러 군데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공부할 때는 여러 과목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부정적인 어미를 갖다 씌우시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약간 변태예요. 현대인들이 이제 그런 변태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성 이런 거를 예를 들어보면 이 안에 수없이 다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같은 일들끼리 묶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레포트 쓰기, 리서치하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나눠가지고 3시간 동안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보다는 3시간 동안 시간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해야만 그 시간 내에서 몰입이 일어나고 모든 파일의 첫 번째 페이지에 이걸 적고 시작을 하라고 그랬죠. 정말로 나는 집중력, 몰입력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드시면 포스트잇을 이만큼 사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적고 붙이고 바로 그 일만 하세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데드라인 이펙트에서 제가 쓰는 건데 옛날에는 이 시계를 샀지만 핸드폰이 있으실 분들은 거꾸로 시간 내려가게 있죠. 이 시간 내에 끝내야 되라고 그 시간 딱 설정해 놓고 그냥 쭉 한번 달려보세요. 일단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스트레스 관리도 실력이긴 한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어떨까 생각하고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현재 내 인생에 발생한 스트레스들은 진짜 우주의 티끌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거 데스라이팅이라는 기법인데 이거를 꼭 한번 해보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쁠수록 만족감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족감의 스펙트럼은 해야 할 일만 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자연인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거든요. 이분들도 인생에 노고가 있어요. 먹었는데 독도 없어야 되고. 근데 현대인 적어도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한 8분의 7 정도 하면 좋겠고 하고 싶은 일을 8분의 1 정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3M이라는 기업이 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냐면 하루에 8분의 1 정도의 시간 직원들한테 자유를 주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 속에서 창의랑 만족이랑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루 최소 30분, 진짜 많으면 최대 3시간. 정말로 내 하루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다 싶은 일을 해야만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인 강연을 듣고 어떤 걸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해오던 게 있어서 좀 아까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콩코드 여객기라는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근데 개발 단계부터 망할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쏟아부은 돈이 아까우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얼마 못 날고 추락을 했는데 진짜 이제 사업을 종료를 했는데 그걸 썬크 코스트라고 그러는 매몰비용 효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왔다면 결단을 내리고 내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향을 선택하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비용이 아깝다고 내가 주저하게 되면요 나머지 나의 인생도 어떤 무더기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 이윤기 변호사였습니다.